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만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 주제가 돌봄이라는 주제인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돌봄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돌봄이 생각보다 철저하게 생산력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돌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대체로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을 이제 보살피는 일을 돌봄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린아이와 노인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살피는 사람들을 주 대상자층을 주로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산력 문제와 엄청나게 연관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5세부터 64세죠. 15세부터 64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비생산 인구를 갖다가 부양하는 비율, 이걸 우리가 부양비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양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0세부터 14세, 그리고 65세 이상, 그죠? 여기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부양 비율이라고 하는데, 요 관점을 안에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 생산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산력이 없는 사람들을 부양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진 사람들이나. 특히 어린이들을 우리가 이제 돌본다라고 할 때는 어떤 관념이 들어가냐면요. 미래의 생산력으로서 우리가 돌보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건 미래의 생산력이기 때문에 나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 돌봄 쪽으로 가면 생산력이 지나간 세대죠. 그래서 이 노인 돌봄 쪽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생산력이 떨어진 세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애인 돌봄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자선의 가치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산력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돌봄이라는 이 개념을 또 가지고 잘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돌봄은 바깥에서 생산이 가능한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는 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부양하는 건데, 그런데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돌봄의 핵심은 뭐냐? 집 안에서 하는 활동은 뭐냐? 바로 여기 생산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생산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 돌봄이 어디에 갇혀 있었느냐? 가정의 영역 안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영역 그리고 가정의 영역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통했던 시대가 이게 어느 정도는 통했던 시대가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우리가 아날로그 기계 시대 같은 때를 이제 돌이켜 보면 그 아날로그 기계 시대가 우리한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게 처음 일어났을 때 산업혁명 처음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계 파괴 운동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했었지만 이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금을 상대적으로 고임금으로 보상하고 그리고 사회보험도 제공하고 노동권도 제공하는 시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요게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게 어느 정도 우리가 1950, 60년대까지 완전 고용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특히 이제 제가 3주차 이야기 드리겠고 저번에 강의 오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디지털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실제 완전 고용 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이 아주 안정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규적인
정규직인 어떤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율이 거의 1대1인 이제 그런 세상에 와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정규직을 완전 고용 시대에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잡던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방어하던 방식이 이제 임금을 받아서 일부를 실업을 대비해서 저축하고, 그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은퇴 시기를 준비해서 대비를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 지금은 노동시장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런 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 저는 결국은 불안정 고용 시대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설명해주는 간단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정을 방어하거나 사람들의 삶을 방어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사람들의 전체적인 삶을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지어야 하는데, 그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논의들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담론 중에 하나가 바로 돌봄 국가로의 전환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정치 철학이 서양 정치 철학이죠. 서양 정치 철학이 어떻게 보면 20세기를 뭐라고 불렀냐라고 하면 정의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정의의 세계라고 불렀고, 여러분 아마 그 우리나라에 한때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그 사람이 사실은 그 20세기 후반에 벌어진 정의 논쟁을 다 그렇게 정리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준 겁니다. 결국은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어떻게 효용과 그 다음에 그 자유와 미덕이라는 이 세 가지 가치를 놓고 그 중에 무엇을 정의의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시대였고, 실제로 이건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논쟁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냐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전제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21세기가 그러면 어떤 시대가 되어야 되느냐, 정의의 시대로부터 어떻게 전환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돌봄의 정치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저희 정치 철학의 이제 아주 주된 주제로 들어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정치 철학뿐만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국가로의 전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여기서 들리시죠? 돌봄 국가.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정치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정치 철학에서 돌봄 국가로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근거로 그러면 이것을 정당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겠죠. 어떤 근거로 이걸 정당화할 것인가. 그런데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력 중심으로 이걸 정당화시켰습니다. 돌봄을. 생산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생산력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아이들은 미래 생산 인구로서, 노인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준 대가로서, 그죠? 보살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당화를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화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대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돌봄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어떻게 돌봄을 정당화시킬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사실 돌봄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그 핵심은 전 세대에 대한 돌봄의 제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뜰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돌봄이라는 체계 속에서 살게 만들 것인가, 이제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죠? 그 관점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인가라는 그 체계를 이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인데, 기본적으로 이 체계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쓰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이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요한 근거들은 사실 지금 정치 철학이 당면하고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과제가 뭐냐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기후변화, 그리고 두 번째가 인구 감소, 그리고 세 번째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변화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야 이제
이제 느끼시죠? 몸소 이제 느끼실 겁니다. 매일매일 느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기후변화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는 2018년이 결정적으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너무 더웠죠, 그 해가. 그 해가 너무 더워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온열 사망 질환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해가 2018년이었습니다.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사실은 대비가 안 돼 있던 상태에서 맞아서 엄청나게 우리가 고통을 받았던 해였고요. 그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그러지만 그런데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기후 변화 문제를 돌이켜 보면 이 기후 변화가 가장 먼저 제기되었던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사실은 1972년 스톡홀름 유엔 회의였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유엔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1972년에 열렸는데 그때 우리가 더 이상 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국가가 함께 방어하지 않으면 기후와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미 50년 전부터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정치철학 내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다루고 왔고 이미 1990년대에 클라이밋 저스티스라 그래서 기후정의라는 분야가 만들어져서 이제 논의가 되고 어떻게 보면 논쟁이 한참 되었던 이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후변화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하나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구 감소인데요. 인구 감소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1980년대부터 이미 다 나타났던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늦게 왔는데 우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맞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요, 세계 대체 인구율이라고 부르는 2.2명이 작년에 꺾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면 평균 2.2명의 아이들이 해마다 태어나야 되는데 합계 출산율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작년에 2.1명대로 떨어졌다라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2.1명대로 떨어지면 그 아이들의 2.1명대가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커서 아이들을 낳는 시점이 되면 인구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50년 정도가 이제 우리가 확연히 인구가 꺾이는 시점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에 소위 말하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고 그리고 2020년부터 해마다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1971년생 제가 항상 물어보는 1971년생 여기 계십니까? 저도 1971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1971년이 저희 인구사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통계가 잡힌 이후에 인구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10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102만 명. 그리고 그 전에 101만 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1만 명 차이로 1970년생을 제압한 거죠. 그리고 올해 나온 인구 통계를 보니까 1971년생이 92만 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연령대에서 같은 연령대에서 아직까지 제일 많은 이제 인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02만 명이 태어나서 92만 명이 생존해 있다는 거죠. 92만 명 정도가 생존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뭐 연령대에서 아주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2만 명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 우리가 절반으로 떨어진 때가 언제였냐면요. 우리가 월드컵에 열기에 들떠 있었던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에 49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49만 명대로. 그러니까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한 30년 걸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49만 명이 또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절반 이하로 떨어진 지가 언제냐? 바로 작년 23만 명이 되면서 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절반 되는 데는 한 20년 이제 정도 걸린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한 2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0.72명이었는데요. 올해 0.68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파르게 꺾여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인구가 가파르게 꺾여가면 제가 2주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많은 문제.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려면 무엇으로 대응해야겠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 뭐겠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돌봄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치 있게 살다갈 수 있는 산다간다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돌봄 시스템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국가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는 기본적으로 돌봄과 분리가 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비용 문제, 관계 문제 이것과 다 연결이 되는데요. 이건 제가 다다음 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너무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혹시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너무 일자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패턴, 자본의 패턴, 이 모든 것에서도 이제 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고 있는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디지털이 너무 소수에 보상하기 때문에 그 소수 그룹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경쟁이 그러면 뭘 만들었냐? 도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왜? 경쟁하는 사람끼리 서로 도울 수가 없죠. 도울 수가 없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움 없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도움 없는 사회가 이어지고 그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이 고립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걸 대응하려면 근본적으로는 돌봄 시스템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후변화도 사실 돌봄이 아주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논리는 간단하지만요. 이 간단한 논리를 2시간 동안 여러분께 이제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게 제가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요.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 오늘날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세계의 문제가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인구 감소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따르는 이제 외로움 확산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할 때 이 모든 것이 각각의 대응해야 되는 방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 공통분모를 찾아본다면 돌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통분모로서의 돌봄의 필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게 이야기할 건데요. 해마다 가장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호주에서 산불이 6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했는데요. 점점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지구, 그리고 우리나라, 왜 아이들이 줄어들까? 아이들이 줄어들면 이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그냥 제가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좋아요를 누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동영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전기를 소모하게 되겠죠.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요.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이 동영상 보실 때 있잖아요. 고화질로 보시느냐 저화질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전기 소비가 5배가 차이 난답니다. 저도 그거 알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디지털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모든 메시지들이 다 데이터 센터에 가서 저장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세계 전기의 3%를 데이터 센터가 먹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기량이 세계 전기의 3%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다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는 기술에 우리는 그 기술의 발전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답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을 할 때 디지털 기술과 연결돼서 제가 하는 질문인데요. 디지털이 초연결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왜 외로워지고 있을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외로워지고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봄이 디지털 시대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돌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을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돌봄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돌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돌봄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돌봄을 하면서도 돌봄을 받는 대상이죠. 그래서 돌봄의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리시켜 놓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다 돌봄이 필요하고 심지어 돌봄하는 사람들도 돌봄이 엄청 필요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돌봄 세계 바깥에 있습니다. 또 되게 희한하게 바깥에 있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요. 기후 변화는 어떻게 세계를 바꾸어 놓고 있을까? 이 이야기부터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더 무더운 여름이라고 했는데요. 올해 여름 어떠셨습니까, 선생님들? 너무 더웠죠. 예. 너무 더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올해 2024년 5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우리 여름이 오기 전에 올해 여름도 엄청 더웠는데 2023년 북반구 여름이 과거 2000년 사이에 제일 더웠다고 합니다. 과거 2000년 사이에. 그래서 19세기 이제 지난해 여름 열대 지역을 제외한 북반구 평균 기온이 19세기 후반보다 2도씨 이상 상승해서 2000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확고하게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하니 이제 2024년이 더 더운 여름이 되겠죠. 이게 더워지고 있는 지구 사진.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바다가 빨간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이제 바다가 너무 빨개지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요. 실제로 바다 있잖아요. 바다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닷물 1도씨를 높이는데 드는 에너지 양이 육지의 1도씨를 높이는데 거의 1000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다가 이렇게 빨갛게 이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수면의 온도가 1도가 상승하려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터진 원자폭탄 2,800만 개가 터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구가 이렇게 빨갛게 이제 달아오는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이제 또 이제 여기도 똑같이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요. 2024년 6월 20일 보도된 건데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기온 상승 1.5도 마지노선 무너지면 재앙이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미국 한국우주국에서 나사에서 2024년 5월이 나사가 지구 평균 기온을 조사해서 봤을 때 이제 1880년 이후부터 조사했는데 모든 5월을 통틀어서 가장 더웠던 5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사가 내놓은 자료에 보면 이걸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를 조사해 봤더니 이 모든 달이 자기들이 기온 조사를 한 이후로 가장 더웠던 달이었다고 합니다. 이 12개월 내내. 그러면서 요걸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저 빨간 선. 가장 더웠던 달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보시면 쭉 나오죠. 위에는 연도가 올라가고 있죠. 예, 2024년 모든 달이 이제 다 더웠던 달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좀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6월 25일에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더 벌개졌죠. 더 벌개져 버렸죠. 6월 25일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는 너무 달아올라 있고요.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사만 이렇게 보고 있느냐? 아닙니다. 국제연합 산하에 보면 UN 산하에 보면 세계 기상기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세계 기상 같은 것들을 관측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상 문제는 식량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당연히 이제 이걸 관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세계 기상기구에서 봤을 때도 아까 말한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을 보니까 이 기간만 따지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평균치보다 1.63도 높아져 있다. 그런데 기후협약이 사실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건데
이 기간만 보면 우리가 저지해놨던 마지노선이 뚫린 거죠. 마지노선이 뚫려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안토니오 구테레스 이제 이분 여러분 성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엔 총장이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유엔 사무총장 이름을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예, 이 안토니오 구테레스라는 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기상기구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10월이 또 가장 더운 달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자료에서 또 7월 달도 제일 더웠던 거예요. 제일 더운 달이다. 이제 우리가 지구가 달아오르는 시대를 글로벌 워밍 시대라고 불렀는데, 지구 온난화 시대라고 불렀는데 그 시대도 끝났다. 이제 지구가 끓어오르는 시대,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가 왔다.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식의 변화의 촉구를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한국기상청도 보니까요, 2023년을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그리고 올해 봄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더운 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더워지고 있는 거죠. 실제 이렇게 너무 더워지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세계 기후 협약이라는 게 맺어졌습니다. 파리에서 맺어졌고요. 이게 2015년에 195개국이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서 협력하자고 합의한 건데, 2016년에 트럼프가 기후 협약을 탈퇴하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서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무슨 약속을 하느냐,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높아지지 않게 하되 우선 첫 번째 마지노선으로서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노력하자 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선을 정할 때도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1.5도 너무 높다. 기본적으로 지금 1.5도 너무 높다. 야, 기온이 1도가 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1.5도에 합의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원래 환경이나 기후에 아주 밝으신 분들은 이 1.5도에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마지노선으로 전해져서 국가 간의 협약으로 이제 정해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깨진 기록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작년의 기록만 보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기상기구의 향후 5년 전망이 올해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어떨 것인가에 나온 걸 보면요, 해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1도에서 1.9도 높을 거다. 그리고 향후 5년간 한 해라도 1.5도 넘을 확률이 80%라고 했는데 올해 넘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그리고 가장 더웠던 2023년보다 더 더운 해가 있을 확률이 86%라고 그랬는데 올해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전체 평균 기온이 1.5도 넘을 확률이 47%다. 그런데 제가 기상 쪽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상 쪽에서 뭐가 50%라 그러면 넘는 거래요. 예. 뭐가 이제 50%다 그러면 거의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이거죠. 5년 전체 평균 기온이 1.5도 선을 넘어설 확률이 47%나 된다는 거. 그런데 바로 1년 전 보고에서는,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이제 그 5년간의 보고서, 5년간의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어설 확률은 그러니까 3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이제 1.5년간 평균 이제 그 기온이 1.5도가 넘어갈 확률이 15%나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마다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한 해라도 1.5도를 뭐 넘을 확률 같은 경우도 큰 의미가 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23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45도 높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해 나온 거, 올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온이 통계가 12월까지 다 나오면 확고히 1.5도가 이제 깨질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올해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실히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고서 쭉 보시면 이렇게 보고서들이 나오는데요. 5년간 하늘에도 1.5도 선을 넘길 확률의 전망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쑥쑥쑥 증가하고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이르는 동안 7년 사이에 60%가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파른 속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대중 강의 오면 지구가 왜 뜨거워질까 원리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설명은 하긴 하는데요. 뭐 당연합니다. 뭐 지구에 닿는 열이 있고, 그리고 대기 중에 닿는 열이 있으면 그 중에 흡수하는 열이 있고 반사하는 열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반사되는 열 중에
이 반사되는 열을 흡수해서 다시 지구로 되돌려 보내는 기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부르고 그 온실가스의 주범이 바로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면 이산화탄소죠. 이게 이산화탄소인데 기본적으로 이 이산화탄소가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지구가 이제 더워지는 거죠. 반사되는 열을 흡수해서 되돌려 보내는 열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이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구가 어느 정도 기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오히려 또 너무 추워지겠죠. 너무 추워집니다. 그럼 너무 추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뭄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 기온이 일어납니다. 이상 기온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이 이산화탄소 양이 지금 이제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뜨거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따뜻해야 될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 있는 게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1.5도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 2도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1, 2도가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이게 극까지 1.5도일까? 극까지 1도일까? 이제 그런데 여러분 아마 빙하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써놨지만 12,5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지구가 추웠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기원 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인 1300년부터 1850년 사이. 이제 요때가 가장 추웠다고 하는데요. 특히 1600년에서 1800년 사이가 가장 추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17세기가 가장 추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해때를 보면 가장 추웠던 해가 1670년 근처라고 합니다. 1670년. 그런데 이게 여기가 이 선이 20세기 평균 기온이거든요. 그런데 이 20세기 평균 기온과 이제 이 가장 추웠던 시기를 비교해 보면 0.8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0.8도. 근데 0.8도밖에 안 낮아졌는데 온갖 이제 엄청난 추위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시기로 봤을 때 가장 추웠다고 생각되는 이 1670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변화 때문에 엄청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경신대기근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경신대기근은요, 조선왕조 실록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현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왕이 현종이라. 현종 11년이었다고 합니다. 현종 11년인 1670년 7월 전국의 때 아닌 우박과 설이 이어 눈까지 내렸다. 음력 7월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지금 8월 달에 이제 이렇게 눈까지 내렸다. 서리가 일찍 내려서 추수를 앞둔 이제 작물이 죄다 말라 죽고 계란만한 우박이 내려서 성한 곡식이 없었다. 그리고 기온 하강 현상에 혹심한 겨울 추위로 이어졌고 이듬해 심각한 봄 가뭄으로 대지가 타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기간에는요 너무나 많은 이제 그 식량이 고갈되니까 여러분 당연히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가축한테 먹을 걸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축도 못 먹어서 병이 듭니다. 그러면서 가축병이 생겨나고요. 그러면 전염병이 사람과 가축 사이에서 이제 동시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때가 생지옥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정말 풀뿌리 다 캐어먹고도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먹었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이 파탄에 내몰렸고 사회가 불안의 늪으로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조선 인구가 5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신대기근 기간 2년 동안에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 중에 1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이제 김덕진 선생님이 실제로 책을 써서 냈는데 되게 놀랍게 이 앞에 기후변화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이미 2008년에 기후변화가 이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들어간 자료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당시에 1670년 5월 4일에 평양감사 민유중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미 이제 그 6월 달부터 가뭄이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비가 조금 내려서 농민들이 늦었지만 파종도 하고 이양을 했는데 참혹한 가뭄이 20여일에 또 일어서 앞날에 가망이 없을 것 같아 너무 답답하다. 내가 40년 동안 살면서 이런 가뭄을 본 적이 없다. 구분이 걸려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이 당시에 현종한테 갑자기 보고 하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보고가 어떤 보고가 들어오냐면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충청감사가 이홍련이 실제로 확인을 하러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러 가게 됩니다. 현종의 명령을 받고 확인을 하러 갔더니 같은 마을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가나 사람이 가서 사실 여부를 물었더니 그녀는 큰 병을 앓고 굶주리던 중에 아들 딸이 병으로 죽어서 삶아 먹었을 뿐 죽여서 먹은 것은 아니라고 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답을 하는 순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먹는 거 이게 큰 죄잖아요. 그런데 현종이 야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냐 벌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 삶아 먹는데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그걸 안 먹었을까요? 더 심했을 겁니다. 사실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그 단면을 보여주는 이게 한 장면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전염병 겹쳐서 가축병이 돌았다고 하는데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가축병이 돌았는데 여기서 조선이 사실은 농사를 짓는 사회였잖아요. 농업 사회였잖아요. 농업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축이 소죠. 그런데 이 기간에 4만여 마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의 피해로도 이어지는 거죠. 예, 산업의 피해로도 이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고 하고요. 이게 황해도만 이렇다. 황해도만 무려 이제 8월에만 1만 600마리가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소빙하기가 조선시대 때 미친 영향을 보니까 엄청나죠. 근데 이때가 사실은 20세기 평균 기후보다 0.8도밖에 낮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말도 안 되게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1도, 2도가 사실은 엄청난 변화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왜 소빙하기가 왔을까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결국은 13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열 이제 이 모자라서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태양열이 감소했다라는 사실이 또 발견이 되었지만 또 이와 함께 왜 유독 16세기, 17세기가 심해졌을까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2019년에 논문 한 편을 내는데요. 이때 사실은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스페인인들을 비롯한 유럽의 정복자들의 활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로 요 시기가 유럽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시기죠. 그래서 신대륙으로 나갑니다. 근데 신대륙을 처음 찾았을 때 이 당시에 신대륙의 인구가 6천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대륙에 유럽인들이 새로운 바이러스들을 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면역력이 없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정복 전쟁 이것 때문에 100년 만에 인구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줄어들면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게 이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였냐라고 이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게 현재 인류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2년치 분량이 대기에서 사라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가 갑자기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구는 뭘 이야기하냐면 산업화 이전의 기후변화에도 인간이 결국 문제였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 이 기후 변화의 주범이 사실은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마치 산업혁명 자체가 인간 이후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업혁명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가 엄청나게 뜨거워진 건 맞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뜨거워진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한참 낮춰놨던 인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구가 뜨거워지면 왜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무엇보다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무더위가 건조한 지역에서는 산불 위험을 키우는데요. 제가 산불 사례 간단히 조금 뒤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주 산불. 그리고 고온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당연히 고온 현상 때문에 수증기를 머물게 되겠죠. 많은 수증기를 바다 쪽에서 일어나면 머물게 되고 그것들이 육지로 들어오면 많은 비를 뿌리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폭우와 폭풍 그다음에 홍수 이런 것들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홍수도 잦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당연히 식량 재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식량 부족 현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겠는데요. 결국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후 변화가 재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가 재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걸 아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9년에요. 호주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호주에서 여기 시드니 부근에 사우스 뉴웨일스 주일 겁니다. 여기서 작은 불 하나가 다 발생되게 되는데요. 불이 나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늘 호주에서 나는 자연재해처럼 이제 산불이 나니까 호주에서 자주 나니까 이제 불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6개월 동안 호주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호주 전역으로 다 번져나가게 됩니다. 나무가 있는 지역이라면 여기 사막 지역 이런 데는 아니고요. 나무가 있는 지역이라면 다 번져 나가서 호주 전역을 이제 뒤덮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피해를 보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동물 개체가 5억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체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코알라는 사실 기능성 멸종 상태에 들어갔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때 코알라가 사실상 멸종 상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호주가 코알라 보호 정책 쓰고 되살려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그 이후에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 호주 산불이 난 이유를 우리가 여기 보면 그냥 이상 기온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밝힌 팀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밝혀낸 이제 결과에 따르면요, 이게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참여하고 다 참여해서 여러 연구소가 참여해서 밝혀낸 결과가 이제 국제 학술지에 발표되었는데요. 결국 아까 본 이제 그 인도양에서 수온차가 2도가 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2도가 나는 현상을 저희들이 그렇게 인도양에서 수온차가 나는 현상을 쌍극자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쌍극자 현상을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 갑자기 그러면 한쪽은 춥고 한쪽은 아주 기온이 낮아지고 한쪽은 뜨거워졌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지구에서 무역풍이 부는 지대입니다. 근데 무역풍은 여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면에 따뜻해진 바닷물을 바람이 이쪽으로 다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용수현상이라 그래서 바다에서 아주 심해서 차가운 물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뜨거운 물은 다 이쪽으로 몰려가고 그리고 여기 심해 있는 차가운 물만 여기 계속 오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건조한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이쪽 남극에서는 또 고온 현상이 나타나서 여기서 따뜻한 게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불이 난 겁니다. 그리고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건조하니까 비가 안 오니까 꺼지지 않으면서 요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쌍극자 현상 제가 이제 금방은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운 곳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따뜻해진 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겠죠.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게 돼서 사실 여기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호주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 요 반대편에도 요 문제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반대편 동아프리카에서도 실제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2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게 되고요. 이때 이제 메뚜기 떼가 창궐합니다. 몇십 년 만에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창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동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홍수였고 이때 메뚜기 떼 사진입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메뚜기 떼가 정작 또 여기 살던 애들도 아니래요. 원래 서식지는 여기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쪽.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메뚜기 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냐라고 하면 이 당시에 여기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여기에 생겨난 이 지역에 생겨난 소위 허리케인 같은 허리케인 말 요 지역은 뭐라고 부르더라? 우리로 치면 태풍이죠. 태풍이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해져서 얘네들을 요렇게 날려서까지 건너온 거예요. 예, 그 바람이 얘네들을 날려준 겁니다. 이 지역까지.
그러면서 이 지역에 창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케냐 같은 경우가 엄청난 이제 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아직까지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메뚜기 떼를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메뚜기 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메뚜기 떼를 해결하는 방법을 뭐로 찾았냐면요, 사람들이 메뚜기 떼를 먹는 거로 찾았습니다. 예, 식용으로 가져가는 거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어쨌든 뭐 여기 보면 요렇게 메뚜기 떼를 이제 메뚜기 떼가 40년 만에 창궐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 펄벅이 쓴 돼지 같은 소설을 보면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정말 다 사라지잖아요. 정말 여기서도 보면 이게 그 케냐에 나타난 메뚜기 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나가고 나면 케냐 인구가 하루 먹을 식량을 다 먹고 갔다는데, 사실은 이 동아프리카 지역이 식량 부족 문제로 늘 고통받는 어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상 기온,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근데 이게 단지 2019년에 호주에만 있었냐? 아닙니다. 2023년 캐나다에서도 똑같은 산불이 났고요. 여기도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6개월 동안 산불이 났었고, 근데 이때도 결국은 기후 변화가 원인이다라는 이제 결론이 났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도 하와이에서 엄청난 또 산불이 났습니다. 그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와이 이건 산불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하와이를 다 덮었으니까. 이제 그때 다 덮었으니까 지금 하와이 뭐 아무도 안 가죠. 이게 불난 이후로. 그런데 이게 100년 만에 미국 최대 산불이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1918년 이후에 가장 큰 산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적 피해 규모는 2023년에 난 모든 불 중에 최악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미친, 그러니까 하와이 살던 사람에게 1인당 미친 피해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539만 원 정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산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심각했고요. 결국은 이것도 기후 변화가 원인이었는데, 기후 변화에 만드는 대형 산불의 공통점인 가뭄, 메마른 대기와 땅, 강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다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 이제 아까 산불 사례를 보셨는데요. 이제 고온 기온이 건조한 기후와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우리가 보신 거고요. 이제는 이제 소위 말해 그 고온 기온이 습한 어떤 그런 것들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당연히 이제 홍수 같은 것들로 나타나겠죠. 실제 2022년에 파키스탄에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할 때 아마 6월부터인가 시작돼서 9월까지 이제 지속된 3개월간 이제 그 내린 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이 비가 내렸을 때 결국에 한 중반쯤에 어떤 보도까지 나왔냐면, 제가 BBC 보도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으면 노아의 대홍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현실화됐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왔을 정도로 엄청난 홍수가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실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022년에 파키스탄 대홍수가 이제 일어났을 때 이제 광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가 여기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정말 도시 전체가 거의 다 잠겨 있는 거 여러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다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전체 행정구역, 우리 행정구역으로 치면 한 75% 정도가 이제 피해를 이제 입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인구의 15%에 달하는 3,300만 명이 이제 피해를 입어서 우리로 치면 수재민이 된 거죠. 수재민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피해가 입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 역사상 가장 큰 피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홍수 전후의 인공사진입니다. 여기 홍수 전에 찍은 사진이고 홍수가 일어난 뒤에 찍은 사진이 여기 파란색이 다 물에 잠긴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이제 홍수 피해가 일어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여기 아까 보셨겠지만 그 인터뷰한 장관님이 이제 그 파키스탄의 그 기후변화부 장관님이신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 기후변화 일으킨 선진국이 배상해라. 사실 G20 국가가 전체 우리 그 탄소 배출량이 거의 80% 정도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0.3%밖에 안 내뿜는, 근데 인구도 2억이 넘습니다. 파키스탄. 그런데 0.3%밖에 안 내뿜는 파키스탄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기후 변화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논리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문제를 만든 사람이 따로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실제로 탄소 배출량은 소득과 철저하게 비례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탄소 배출량은 훨씬 많이 내뿜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통계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그렇게 보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가 따로 있고 탄소를 배출하는 층은 따로 있는데 그 피해를 입는 국가는 따로 있고 그 피해를 입는 층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똑같은 재난이 일어나면 가난한 국가가 부자 국가보다, 그러니까 부자 국가에서 가난한 국가에서 10명이 사망하면 부자 국가는 3명밖에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밖에 이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든 국가는 사실은 똑같은 재난을 맞아도 훨씬 덜 피해를 입고, 그죠? 그런데 문제를 만들지 않은 거기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은 국가는 거기서 엄청난 피해를 곱절로 입게 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게 기후변화의 이제 지금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파키스탄이 피해를 입었을까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이 몬순 기후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몬순 기후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름의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 들어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지열이 아까 보니까 파키스탄이 50도까지 올라갔다 그랬죠. 지열이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공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빨아들여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를 메꾸려고 바다에 있는 공기 밀도가 높은 바다에서 바람이 공기 밀도가 낮은 육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차피 육지도 엄청나게 높아 있지만 해수면의 온도도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해수면의 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바다에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이 품고 들어오는 수증기의 양이 7%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수면의 온도가 2, 3도만 높아졌다고 해도, 그죠? 2, 3도만 높아졌다고 해도 한 20%씩 더 머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의 바다가 2, 3도 정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 때보다 거의 20% 이상씩 더 이제 품고 들어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몬순 지대에 속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파키스탄이 선진국에 배상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몬순이 왜 비를 내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원리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높아질수록 바다로부터 물을 많이 품게 되는데 폭우가 되어 내리는 양에 그게 많이 품어 들어온 게 폭우가 되어서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도당 수증기는 7%씩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파키스탄이 몬순 기후였듯이 동아시아 지역 대부분도 몬순 기후입니다. 우리나라도 몬순 기후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에 그렇게 이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파키스탄 이전에 이미 2020년부터 중국, 일본, 한국을 엄청나게 폭우가 덮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강남역 침수될 때 기억하시죠? 강남역 침수되었을 때 기억하실 텐데 보통 기상학자들이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리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2020년 이후로 시간당 100mm가 내리는 일이 되게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남역에 내린 비도 시간당 140몇 mm였습니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시간 140mm가량이 넘어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몬순 폭우 지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중국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들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2020년인데요. 이 지역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2010년에 이 지역이 들어와 있는 거죠. 실제로 세계 기상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 특히 폭우에 아주 취약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폭우에 취약한 지역으로 나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부 절반이 이제 이미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걸 우리가 이게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 강남구가 이제 물에 잠겼습니다. 이때 보시면 시간당 141mm, 그죠? 여기 나오네요. 쏟아지면서 강남역 일대가 다 침수되고 뭐 2호선, 신분당선 뭐 전부 다 침수가 되었는데요. 이때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시는 강남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침수가 되는 일이 사실은 또 일어났었죠. 2023년 7월에 기록적인 폭우로 또 강남역 일대가 침수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오송 참사가 사실은 또 일어났죠.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만들어내는 이제 일들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2022년 이전에 이미 서울시가 강남 지역이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가 사실 서울 이 강남이 약간 상습 침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1조 4천억 원을 부어 넣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만 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돈이 거의 다 지출되어서 어느 정도는 다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가 읽어봤던 기사에 따르면 이 당시 서울시가 예측했던 건 뭐냐면 이전에 내렸던 비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90mm 떼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다. 넉넉하게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선 140mm가 이제 퍼붓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조 4천 원이라는 돈을 다 넣었고 여기 보면 이게 다 모두가 다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미 준비한 상태의 그 방제 한계를 이미 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1조 4천억 원을 쏟아도 속수무책이었던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람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여름에 몬순 기후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머금고 들어오는 바람도 많고 그리고 올해는 아주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기후 변화 이상 기후 때문에 우리한테 태풍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북극에서 제트기류가 떨리면서 제트기류가 태풍이 오르는 걸 눌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태풍도 더 자주 강하게밖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뭐 다 태풍의 발생 원인 뭐 제가 쭉 써놨지만 이거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너무 시간 낭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태풍은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죠? 태풍이 강해지겠죠. 빨아들이는 물의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바람의 세기도 세어집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품기 때문에 바람의 이제 세기도 더 세어지고요. 그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렇게 태풍이 너무 강해지고 자주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태풍이 해수면이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니까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풍이 동시에 발생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쌍둥이 태풍 그러면 되게 이례적이다 했는데 그리고 새 쌍둥이 태풍 그러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흔한 현상이 되어가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계속 여기 태풍 3개가 발생한 거 계속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각 지역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보시면 2020년에 열흘새 세계 태풍 강타 이례적 그러니까 세계 태풍이 생긴 게 이례적이다. 2020년에 이례적인데 해마다 이례적이래요. 그죠? 그 이례적인 현상이 이렇게 반복되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이례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게 태풍의 등급을 분류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옛날에 우리한테 있었던 기준은 어디까지였냐면요. 매우 강까지 있었어요. 매우 강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강 우리가 지금 분류하는 태풍 기준에 따르면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가는 이 매우 강까지만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이 초강력 태풍이라는 기준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소위 말해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소위 태풍의 힘이 세지고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바람은 건물 붕괴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바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강력 태풍이라는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가 하나 등장할 만큼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태풍이 더 잦아지고 강해지느냐? 해수면의 온도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상위 1% 이내라고 볼 수 있는 최강 태풍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해수면 온도는 꾸준히 이렇게 상승해 온 거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2021년입니다. 2021년에 이미 여기 보시면 10년 전보다 2.5도 더 상승해 있고 그죠? 전 해역이 2.5도 상승해 있고 그리고 서해, 남해, 동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2021년에 이미 2021년에 3.6도가 상승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동해 가서 최근에 물에 발 담궈 여름에 물 담궈 보신 발에 이제 물에 발을 담궈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뜨뜻해요. 옛날에 가면 얼음장까지 차가웠거든요. 그 물이. 그런데 최근에는 동해 물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발을 넣으면 뜨뜻미지근해요.
진짜로 해수면의 온도가 많이 올라간 걸 실제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전체 여기 2021년 이랬다. 그러면 한 3도만 올라갔다 그래도 1도당 7%면 그죠? 그러면 평소보다 20% 이상의 수증기를 더 머금고 들어와서 비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나 이런 것들이 더 센 홍수 그리고 더 그것들이 강력한 크기로 뿌리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문제죠. 지금 한반도 바다가 더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도 여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해로울까?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난에 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존 머터라고 하는 콜롬비아대에 계시는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태풍이나 자연현상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재난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 재난의 원인이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을 공부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같이 이제 연구하면서 도대체 재난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인데요. 자, 이분이 재난을 일으킬 때 재난이 여러 가지 재난 누가 피해를 입는가를 봤을 때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것들이 아주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가장 유효한 요소라고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다. 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은 따라온다. 우리는 자연재난이 소득 같은 거 안 가리고 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철저하게 소득에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차원에서 보면 형태가 동일한 재난이라면 부유한 국가의 사망자 수는 빈곤한 국가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 가난한 사람이 주로 안전하지 못한 부실한 건물이나 환경에 거주할 가능성이 큰 탓에 당연히 재난에 취약하기 마련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재난과 빈곤은 관계를 맺고 있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은 재난에 노출되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재난과 빈곤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만약에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괜찮은데 재난 복구 과정에 들어가면 그게 확연히 또 더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일수록 빨리 복구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곳일수록 복구가 엄청 느리게 진행된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재난은 피해는 물론 수습 역시 이제 불평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의 허리케인 샌디가 2012년에 왔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2012년 뉴욕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유학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엄청난 태풍이 왔습니다. 근데 정말 뉴욕이 다 뒤집어졌어요. 정말 그때 이거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태풍이 한번 이게 샌디가 지나간 자리가 엄청났는데 문제는 뭐였느냐라고 하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사람,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업무에 다 아무 타격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다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그죠? 사무실 공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삶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 기대꽃 없는 사람들이 다 타격을 받았고요. 좀 더 큰 충격적인 건 뭐냐면 미국은 부자들이 거의 자기 모든 재산에다가 보험을 들어놓거든요. 그래서 재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은 상태가 됐대요. 더 나은 상태. 결국은 자기들이 모든 주택 복구도 가능했고 보험도 있었고 그러면서 실제 재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부자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되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그럼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이 상황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자원을 가진 사람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이제 결국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카트리나 뉴올리언스에서 카트리나라는 태풍이 왔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 태풍이 오기 바로 전해에 제가 뉴올리언스에 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카트리나가 그때 왔었거든요. 근데 전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카트리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2-3개월 후에도 막 시체들이 물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제3세계 같았어요. 진짜. 제3세계. 그런데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아주 가난한 지역과 부자 지역이 복구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처럼 강물 갈라듯이 복구가 됐어요. 부자 지역은 정말 빨리 복구가 됐고요.
그 가난한 지역을 2, 3개월 후에도 사람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 지역을 복구 안 한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를 복구 안 하고 사람들이 못 돌아오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시에서 쫓아내려고. 복구를 안 했어요, 거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은 못 돌아와서 야, 저 가난한 사람들 다 범죄자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도시의 시장과 이런 사람들이 다 암묵적으로 결탁해서 복구를 안 했어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보면 그러면 재난을 활용해서 재개발을 한 거예요. 재난을 활용해서 재개발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기서 보시면 아까 탄소 배출량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아까 기후 변화의 원인 탄소 배출량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그러면 개인들은 누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느냐? 이게 옥스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인구 그룹별 총 탄소 배출량 비중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최상위 1%가 전체 탄소의 15% 내뱉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상위 10%가 전체의 52%.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중산층 40%가 딱 자기 몫인 40%. 그리고 여기 빈곤층 하위 50%가 전체 7%. 그런데 재난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를 입는다고요? 요 사람들. 그러니까 상위 10%가 요 사람들이 50% 이상을 내뿜고 재난은 누가 피해를 입느냐? 여기 7%가 피해를 입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전형적인 기후 변화의 패턴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2019년 이제 아까 2015년 보셨으니까 2019년 기준 소득이 이제 보면 세계 하위 50%인 사람들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4톤. 그런데 중간 40%인 사람은 6.1톤. 상위 10%인 사람은 28.7톤. 그리고 상위 1%는 101톤. 그리고 0.1%는 200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옥스팸이 올해 아주 재밌는 보고서 하나를 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탄소 불평등 보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계에서 제일 부자 억만장자 50명이 평균 1시간 30분 만에 배출하는 탄소량이 일반인이 평생 배출하는 것보다 많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50명이 1년 동안 평균 184번 비행기를 타고 425시간 동안 공중에서 보내면서 일반인이 300년 동안 배출하는 것과 비슷한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사람들은 주로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죠. 그러면 한 사람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타는 거 이코노미석 타는 것보다 3배 이상의 탄소량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비행해서 또 이미 같이 비행을 하는 이코노미석에 앉은 사람보다 3배 이상의 이제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부자들 요트 좋아하잖아요. 요트를 통해서는 일반인이 860년 동안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배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여러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아시죠? 제프 베조스는 사실은 제가 제프 베조스 이름을 잊을 수 없었던 건 제프 베조스가 2019년에 이혼을 하면서 와이프한테 위자료로 40조 원을 주거든요. 40조 원 감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2019년에 그랬거든요. 근데 비교 대상을 드리면 2020년에 서울시 예산이 39조였어요. 그런데 그 돈을 위자료로 줬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보시면 개인 전용기 2대로 1년 중 25일을 비행하는데 아마존 직원들이 207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 그리고 월마트 소유한 월튼가도 요트 세대를 갖고 있는데 이게 1년간 월마트 매장 직원 1714명이 배출하는 것과 같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억만장자들이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엄청나게 또 탄소가 배출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억만장자들이 또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에다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그 부유한 억만장자 50명이 투자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전용기와 요트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합친 것보다 340배 더 많다. 그리고 억만장자의 투자의 약 40%가 석유, 강업, 해운, 시멘트 등 오염 산업에 사실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의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면 소득 수준에 따른
이제 배출량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책이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백망장자와 억망장자들에게 부유세를 부여해야 된다. 그러면 1조 7천억 원 달러를 확보할 수 있고 오염산업 투자 부유세를 넣으면 1,000억 달러 이상 또 추가 세수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유엔이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억망장자들에게 따로 세금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대책들까지 이제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이 층들이 많은 것들을 내뿜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 탄소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1.5도 이상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남아있는 탄소 양이거든요. 근데 이 탄소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기준으로 이미 탄소 예산의 60%를 다 소비했고 그 이후로도 40%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기후 위기와 불평등은 악순환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기후 위기가 심해질수록 소위 말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과 수입의 비례하지 않는 피해처럼 보이지만 이게 불평등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보다 큰 피해의 노출과 취약성에 어려운 사람들이 놓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비디오 클립은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EBS에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답은 뭐냐면요, 바로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이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기온 아래에서 가난한 사람과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거의 15도 이상의 기온 차이를 겪게 된다. 같은 날씨에서. 이게 나중에 저기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거형에서는 이게 그 반지하 유형, 홍수에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그리고 폭염이 오면 어디가 제일 취약하냐면요, 옥탑. 그리고 고시원. 여기가 엄청나게 취약한 유형이 되는데요. 이 세 개의 유형에 그래서 지금 주거 유형을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지옥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하, 옥탑, 고시원.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비닐하우스 이런 데 사는 사람들도 사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쪽방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또 연계되어 있는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기후 위험 이야기하면 이제 그 세대 간 불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 세대 간 불평등이 결국은 또 소득 불평등하고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됩니다. 첫 세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세대별로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층이 20, 30대입니다. 소득이 제일 낮은 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런 주거 취약 지형에 누가 사느냐? 청년들과 노인들이 삽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오면 피해를 입는 층이 누구냐? 청년과 노인층이에요. 청년과 노인층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세대 간 불평등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부터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이제 뭐 1961년생 그리고 여기 보면 46년부터 64년 그리고 97년부터 2012년생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요. 실제로 이제 기후 평균 1.5도 이 상승을 막기 위한 탄소 배출량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요 조부모가 배출하던 거의 6분의 1밖에 배출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조부모가 만약에 6톤의 가스를 배출했을 때 그 손자들은 1톤밖에 배출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여러 가지 이제 다 대충 뭐 많은 어떤 사이언스지 같은 데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들여다보면 여기서 1961년생과 2021년생을 비교해 주는데 1961년생이 여기에 폭염을 한 번 맞을 때 2021년생은 7번 맞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산불은 2배 더 많이 겪어야 되고 가뭄, 홍수, 기근은 3배 정도 더 겪어야 하는 게 지금의 이제 우리 후세대들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탄소 배출량으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보면요, 실제로 이제 그 유엔 여기서 보시면 G20가 이제 그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의 79%를 차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총량으로는 세계 7위, 그리고 여기 1인당으로는 6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뭐 여기서 상당히 큰 문제인데 어쨌든 다른 선진국은 이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배출량이 그렇게 줄이지 못하고 그죠? 늘어나고 있는 패턴, 소위 줄이지 못하는 패턴이 보이는 거죠. 오히려 느는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늘 세워놨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요. 국가가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더 그 기준이 낮아져서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탄소 친화적으로 가버리는 역행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현재 어쨌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목표가 얼마다 이걸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세워놨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정한 목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제대로 된 목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감축 목표 실제 배출량이 쭉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정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 거 앞에서도 계속 보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온실 가서 목표 감축률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요만큼인데 우리나라는 목표도 낮아요. 그런데 목표도 낮은데 그걸 달성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낮은데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히려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실태인데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옥고 이런 데다가 노인과 청년들이 많이 산다고 했고 주로 거기가 1인 가구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면 여기서 청년 고령 가구 임차 거주 비율 같은 것도 봐도 청년과 고령층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대부분 다 임차하는 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거 환경이 자가인구보다 안 좋을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청년들과 고령층이 주로 임차 가구에 살고 있고 1인 가구 비중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청년들과 노인들이 주로 이제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20대, 30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60대, 60대, 70대가 여기가 제일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를 입게 되는 가상층이 여기에 몰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청년과 노인층에 몰려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 취약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옥탑방, 반지하, 그다음에 뭐 이런 데인데 실제로 이제 그 옥탑, 반지하 이 가구가 우리가 몇 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표본이라고 그럴 거다고 생각하는 표본을 한 20% 정도 추출하고 거기다 그냥 곱하기 5를 해서 지금 추정치로 잡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내년에 인구 주택 총조사가 시작돼서 요거를 처음으로 파악해 보겠다고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지나면 2026년 되면 어쨌든 정확한 통계가 나올 거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지옥고라는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추정치에 따르면 85만 한 6천 가구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꾸준히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해요. 6만 가구대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반지하는 꾸준히 줄어온 걸 보실 수 있어요. 꾸준히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하가 이렇게 줄어서 좋은 곳으로 옮겨간 게 아니에요. 더 열악한 고시원으로 가는 거예요. 주택이유의 거처라고 하는 고시원 뭐 이런 데로 이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주택이유의 거처에서 46만 3천 가구, 아까 보시는 이 반지하도 옥상도 아닌 주택이유의 거처에서 46만 2,030 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 40%가 고시원이다. 그러니까 고시원이 최근에 늘어나기 시작한 이제 주거 유형이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한 10년, 15년간 고시원이 이렇게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곳이 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 고시원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 진짜 놀랐어요. 제가 방문한 곳이 너무 열악한 곳인지 곳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와 정말 발 뻗고 뭐 그러면 공간이 없대. 거기에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 특히 그 냉방 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면 여름에는 그 공간이 금방 뜨거워지고 열기로 찰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로 이제 다 만들어져 있어서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실제 이제 홍수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홍수가 심해지면 이제 반지하가 잠기게 되는데요. 그 2022년 강남이 잠겼을 때 여기 우리 관악구 그쪽에선가만 이제 4천 그 반지하 4천 채가 물에 잠겼어요. 그때 4천 채가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맞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이 반지하가 문제니까 이 반지하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1년 뒤에 성과를 보니까 1.1%가 올라왔어요. 1.1%가.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당장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지하에 있는 이유가 주거 비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싸서 이제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그 주거를 대체할 만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면 사실 끌어올리는 일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반지하는 주로 다 어디에 몰려 있냐면요. 여기 구미 같은 데는 잘 보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반지하의 95%가 서울 경기 지역에 있어요. 주거 비용이 높은 도시. 그리고 나머지 5% 정도, 나머지 5%는 부산 지역이나 울산 지역에 있어요. 부산, 울산 지역에 거의 몰려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에 한 36만 가구 정도가 이제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추정치가 이제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걸 이제 지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1.1%가 올라온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비가 더 오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정부나 서울시가 대책을 세워야 돼서 이제 물막이를 설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물을 막아주는 막이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설치율이 6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왜 설치를 못했느냐 보니까 주로 이유가 집주인들이 이거 설치하면 우리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설치를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게 다양한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요인들 때문에 이제 집값의 문제 때문에 설치도 못한 나머지 40%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제가 그런데 얼마 전에 자활센터에 가서 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 비율을 설명해 드렸더니 주로 그 자활센터에 계신 분들의 그 거주 유형이 그쪽 유형이거든요. 반지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집 앞에 그런 물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효과가 있을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은 진짜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제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걸 저절로 볼 수 있죠. 계속 사실은 반지하에서 계속 이제 그 반지하 침수가 이제 그 침수가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 2022년에 간혹구에서 다 잠겼을 때 장애인 가족 3명이 탈출 못해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공간이 이때 주목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그 정책을 실시했지만 반지하 주택이 1.1%밖에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그런데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대출 대비책이 완료된 곳, 물막이라도 설치된 곳은 60% 정도였다라는 거. 나머지 지역은 이제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홍수보다 사실은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게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데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옥탑. 특히 이 옥탑에 이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들이 살게 되면 폭염 피해의 큰 피해자가 되고 많이 돌아가신대요, 여름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옥탑이 거의 다 불법 증축물이래요. 그래서 이 불법 증축물의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여름에 아주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어 있다가 그것들이 밤까지 식지 않고 있어서 거기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대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여기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은 한파에도 특히 약하죠. 한파에도 약해서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열 질환자가요, 그 홍수나 이런 것들보다 있는 피해자들보다 더 많다 그래요. 아까 제가 2018년에 우리나라 제일 많았다 그랬죠. 이때 한번 충격을 겪고 그리고 대비했는데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더워지면서 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 패턴을 이제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폭염일수도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는데요. 이건 2022년 8월 24일 기준으로 2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2018년 제일 더웠던 때 이 31일과 비교해서 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 2018년보다 높을 것 같아요. 8월 달 내내 우리 폭염이었잖아요. 여러분 열대야였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온열, 폭염에 사망하는 층이 주로 노인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노인들이 제일 비율이 높아요. 70대 이상. 예, 사망하시는 비율도 높고 여기서 보시면 폭염에 피해를 보는 거 60대 이상은 다 합치면 거의 40%예요.
40%가 이제 피해를 보시는 걸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층에서 이 동아시아 쪽에 살인 폭염이 이제 유행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예측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폭염 이게 뭐 기준이 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제가 뒤에 소개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서울에서 견디기 있는 살인 폭염을 겪는 날이 지금 현재로는 1년 중에 이제 현재로는 0일이다라고 나오는데 2100년이 되면 67일로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 2017년에 나온 연구가 2017년 기준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살인 폭염이 오는 것 같아요. 이미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살인 폭염수 전망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 2100년이 되면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폭염은 단순히 기온이 높은 게 아니라요. 기온과 습도를 합쳐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은 그러니까 만약에 기온이 35도라도 습도가 낮으면 괜찮은 경우가 있고 기온이 30도라도 뭐 습도가 막 80도, 70도면 그게 더 안 좋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습도와 기온을 같이 이제 고쳐서 봐서 일정하게 딱 정해진 뭐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한 걸 보면 자기들이 사례 783건을 분석해서 그 온도와 기준을 정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내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열대야 요즘 이야기할 때도 단순히 온도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다 습도 이제 같이 다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돌봄. 올해 나온 책이에요. 기후돌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클라이밋 케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쓰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기후 문제가 돌봄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기후 변화의 가장 취약층이 누구라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노인들층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청년층이 포함이 될 거고 이제 청년층이 포함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 청년층이 포함이 된다는 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돌봄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층을 포함시키려면 우리 돌봄의 개념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봄의 개념을 재전환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들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그냥 하나 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기후의 돌봄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로직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셨듯이 기후 변화의 특징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런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거기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상해 줄 만한 충분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충분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그것이 가야 될 텐데 그런데 그것들이 단순히 돈을 주거나 뭐 전가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돌봄 시스템을 전환시키고 그러는 쪽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그죠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는 그걸 받아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많은 통계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계속 피해를 입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청년 세대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인 세대들도 피해를 입을 거라고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잖아요. 급격하게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또 우리 노인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방어해야 될 텐데 보호하고 돌봄이 정말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많은 곳에서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재정의할 때 기후라는 개념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오늘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후 변화의 문제 이야기는요. 제가 여러분 세 번째 오시면 디지털 기술 할 때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세 가지가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후 변화 이야기 이게 재미있으셨나요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재밌냐고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긴 강의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이제 질문 준비하시는 거죠? 질문 받으실 거죠? 예, 제가 그러면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